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최대현입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가 뽑은 오늘의 숫자는 58%입니다. 몇 년 전에 한 유통업체가 벽걸이 TV 옆에 배치했던 이 차량용 TV를 차량용품을 파는 매장에 이 핸즈프리 옆으로 자리를 옮겨봤습니다. 그랬더니 딱 한 달 만에 차량용 TV의 판매량이 58%나 증가했는데요. 핸즈프리를 사는 고객이 TV를 사는 고객보다 차량용 TV에 더 관심을 가질 것이라는 예상이 적중한 것입니다. 이렇게 뭔가를 강제하거나 강요하지 않고 부드럽게 개입해서 좋은 선택을 유도하는 것, 이런 걸 영어로는 넛지라고 하는데요. 이 넛지, 팔꿈치로 기분 나쁘지 않게 슬쩍 찌른다는 뜻이죠. 이 넛지 효과를 분석한 책을 써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로 만든 경제학자, 이 미국 시카고대 리처드 셀러 교수가 올해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리처드 탈러 교수로 번역돼서 알려진 인물인데요. 우리 주변을 잘 둘러보시면요, 이런 넛지 효과를 기대한 장치가 제법 있습니다. 소변이 새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남자 화장실 소변기에 파리를 그려놓거나, 또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이 당근을 많이 먹이려고 눈에 잘 띄는 곳에 배치한다거나, 이런 간단한 조치만으로도 꽤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는데요. 내 주변에서 이런 넛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건 없을까? 한번 궁리해 보시죠. 네, 손에 잡히는 경제의 주인이죠. 이진우 기자가 출근하는 길에 교통사고가 조금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늦는다고 하니까요, 잠시 후에 도착하는 대로 이진우 기자가 등장을 할 테니 너무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노벨 경제학상과 관련해서는 잠시 후에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고요. 우리나라 도시가스 시장의 독점 구조를 깨고 이 다양한 사업자들이 경쟁해서 가정에서 사용하는 도시가스비를 내려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서요, 그 얘기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가 은행에 예금을 하면 이자가 붙는데 그 이자가 발생하는 시점은 언제인지 궁금하다는 한 청취자분의 질문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친절한 경제에서 답을 해드리겠습니다. 10월 10일 손에 잡히는 경제, 광고 잠깐 듣고 와서 시작하겠습니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예, 이진우입니다. 예, 경제뉴스 따라잡기 한국경제TV 김치형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정부가 원자력 발전소 이제 더 이상 안 짓고 장기적으로는 없애겠다. 네. 이게 이제 정부의 방침인데,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1, 2년 전만 해도 새로 짓기로 해서 지금 한참 공사 중인 거는 어떡합니까? 일단 그게 제일 문제일 거고, 이미 네네. 지어놓은 거야 수명 다 되거나 하면 폐쇄하면 그만일 텐데, 네. 짓던 걸 어떻게 합니까라고 하는 문제가 제일 첫 번째 화두가 됐어요. 그렇죠. 이 짓던 원전 신고리 5, 6호기, 이게 이번 주에 어떻게 될지 최종 결정이 됩니까? 그럴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 짓던 건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결정을 공론화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예. 이 공론화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방법에 따라 운명을 결정하자, 이렇게 결론을 내렸거든요. 그리고 청와대에서도 공론화위원회를 통해서 결정된 결론을 따르겠다, 이렇게 몇 번씩 공언을 했고요. 그래서 이 공론화위원회는 이들이 알아서 5, 6호기를 뭐 중단한다, 뭐 더 짓는다, 이렇게 결정하는 기구는 아니고요. 이들이 일종의 어떤 여론조사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결론을 내릴 것이냐를 결정하는 기구거든요. 예. 그래서 시민 참여단, 뭐 설문조사, 이런 방식들을 통해서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상태인데, 이번 주에 있는 13일에 2박 3일 동안 그 공론화위원회가 선정한 시민 참여단의 종합 토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2박 3일간 이제 신고리 5, 6호기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이제 토론을 벌이게 되는데요. 그 전에 이미 2차에 걸친 설문조사가 있었고요. 네. 이 종합토론이 지난 다음에 2번에 걸친 설문조사가 더 있는데, 이 종합토론이 끝나면 이 안에서 얘기된 걸 가지고 이제 설문조사가 2차례 진행되기 때문에 종합토론에서 나온 의견이 결국에는 향후에 있을 설문조사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고요. 설문조사라고 하는 게 결국은 투표하는 겁니까? 예, 그렇죠. 그럼 거기서 지금 일반 많이 시민, 나오는 쪽이. 지난달에 이제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는 있었고요. 네. 지금 이 종합 토론을 하는 시민 참여단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가 2차례 남아 있거든요. 네. 근데 이들이 이제 토론을 하고 난 다음에 바로 그 당일날 설문조사를 한번 하고요. 그리고 한 이틀 뒤에 15일날 설문조사를 마지막 설문조사를 하게 되는데 요 두 개의 마지막 설문조사에 큰 영향을 미칠 결국엔 종합토론의 결과가 예. 사실상 운명을 결정한다 이런 내용이 되겠고요. 마지막 설문조사가 돌아오는 일요일인데 예. 여기서 결정되는 결과를 그럼 정부는 무조건 수용하는 겁니까? 아니면 또 정부의 입장이 별도로 있을 수 있습니까? 청와대가 무조건 수용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번 종합토론 그다음에 2차례에 걸친 설문조사 이전에 있던 설문조사 2번 이런 것들을 총 종합해서 20일 날 이제 공론화위원회가 정부에 마지막 권고안을 제출하게 돼 있고요. 예. 이 권고안에 따라서 향방을 결정하겠다 이렇게 된 상황인데 문제는 이제 결정되고 난 다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확실히 한 방향으로 결과가 나왔다. 그러면 그나마 다행인데 흔히 말하는 오차 범위 내에서의 어떤 찬성 내지는 반대 결과가 나오게 이게 되면 투표가 아니라 설문조사니까 예. 투표면 한 표 차이라도 어느 쪽이 우세라고 설명할 수 있을 텐데 예. 그렇다면 이제 반대쪽이 쉽사리 승복을 하겠느냐라는 문제 그리고 공론화위원회에서 결정한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설문조사 결과라든지 이런 그 방법에 대한 그 뭐라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이견들이 많았었거든요. 그 네. 문제도 이제 만약에 오차범위 내에서 결과가 나오면 또다시 부각될 가능성이 있어서 결론이 나온다 그래도 좀 시끄럽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다른 뉴스 하나 또 보죠. 네. 정부가 미세먼지를 좀 줄여보려고 애초부터 미세먼지가 좀 덜 나오는 자동차는 애초에 출고할 때부터 지원금을 좀 주고 그러니까 네네. 싸게 나오는 걸 테고요. 미세먼지가 많이 나오는 자동차는 부담금을 물려서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비싼 차를 사게 되는. 그렇죠. 그래서 점점 친환경차를 많이 팔리게 하겠다라는 정책이 이게 친환경차 협력금 제도인데 이게 국내 자동차 업체 입장에서 보면 원래 좀 친환경차는 외제차가 사실은 살짝 좀 친환경인데 그렇죠. 이러면 외제차 네. 가격은 싸지고 국산차 가격이 비싸져서 이러면 우리 좀 불리한 거 아닙니까? 이런 주장을 그동안 해왔어요. 네, 맞습니다. 계속 그런 입장인 모양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3년 전에 이제 말씀하신 친환경차 협력금 제도라는 걸 정부에서 도입을 하려고 하다가 방금 전에 말씀하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늦췄거든요, 도입을. 네. 그런데 최근에 이제 환경부에서 발표한 2020년까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방안 중에 다시 한번 이 친환경차 협력금 제도라는 게 들어갔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시행을 하겠다라는 걸 정부가 다시 한번 의지를 밝혔는데요. 국내 이제 자동차 관련 업계들에서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있죠. 어떻게까지 얘기를 하냐면 우리 국산차에서 번 돈을 빼서 네. 외국 차에 도와주는 제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 그 내연기관이라고 하고 있는 지금의 뭐 가솔린이라든지 디젤 차들에서 조금 더 비싸게 받은 돈을 가지고 재원을 가지고 친환경차들에게 보조금을 주는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전기차라든지 하이브리드라든지. 예. 근데 이제 친환경차나 전기차와 관련된 기술이 아무래도 지금 외제차들의 조금 더 그 기술력이 높기 때문에 네. 국내에서 경쟁을 하게 되면 대부분 그쪽으로 지원금이 갈 것이다. 그 얘기는 우리나라 산업을 육성하지 못하고 뭐 제도의 도입 취지는 좋으나 결국에는 외산차들만 그리고 외국 기업들만 배를 불리는 효과가 날 것이다라고 지금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면 국내 자동차 회사들은 앞으로 계속 미세먼지 많이 나오는 자동차 그대로 만들자는 뜻은 아닐 테고. 그건 아니고요. 네. 그러면 내심은 어떤지 몰라도 명분은 있을 텐데 이렇게 하지 말고 저렇게 합시다. 그러면 그래도 친환경차가 많아지지 않겠습니까? 라는 대안이 혹시 있어요? 지금은 이제 보조금 제도라는 게 지금도 시행이 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협력금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내연기관에서 빼서 아까 친환경차에 돈을 이렇게 지원해 주는 제도라고 하면 지금의 보조금 제도는 정부가 환경부담금 식으로 해서 여러 군데에서 마련된 재원을 가지고 현재 친환경차를 사면 일부 지원을 해주는 제도거든요. 그래서 예. 지금 전기차를 구입하실 경우에는 정부에서 1,400만 원가량을 지원하고요. 지방자치단체에 따라서는 300만 원에서 많게 뭐 제주도나 이런 데는 좀 많이 주잖아요. 1,200만 원까지 지원금을 또 주거든요. 네. 이거는 이제 세금을 걷어서 지원해 주는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걸 그냥 하자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일종의 좀 공평하게 지원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한테 부담을 걷어서 외국차를 지원하는 제도는 아니다. 그러니 이거를 계속
유지를 하지 아까 말씀드린 협력금은 제도 시행을 지금은 하면 안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돈을 걷어서 지원하는 건 좋은데 걷을 때 미세먼지 많이 나오는 차만 특별히 더 많이 걷는 그런 건 하지 맙시다. 그 말이군요. 예, 일단은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결국에는 이제 나중에는 정부 입장에서는 이 재원이라는 게 친환경차는 앞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고 예. 정부는 세금으로 계속 지원하자니 재원은 부족하고 그렇다 보니 이 재원을 어디서 마련할까의 아이디어가 그러면 부담 원칙이죠. 미세먼지를 많이 내는 사람들에게 네. 그러다 보니 친환경차 협력금이라는 것도 나오고요. 그리고 지금 유류세 인상이라는 것도 결국엔 이런 지원금을 확보하기 위한 재원 확보의 전략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렇겠네요. 청취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궁금합니다. 예. 미세먼지 많이 나오는 차한테 부담금을 무겁게 물려서 그 돈으로 쓸 건지 네. 아니면 그건 빼고 기왕 다른 곳에서 걷고 있는 걸 조금씩 골고루 더 걷어서 친환경차 지원에 쓸 건지. 합리적이긴 하나 모든 나라가 사실은 자국 산업 보호나 육성될 때까지는 뭐 노골적으로 하지요, 보조금을 다들. 좀 주거든요. 예. 그래서 국내 업체들의 이런 얘기도 정부가 조금 귀담아 들을 필요도 있지 그러게요.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멀리서 보면 뭐 명분이야 떨어지는 주장입니다만 네. 또 현실로 가다 보면 거기서 일자리도 나오고 하니 고민이 되긴 하겠어요. 알겠습니다. 카카오뱅크라고 하는 인터넷 은행이 네네. 또 새로운 서비스를 시작하는 모양인데 이게 뭐 특정 은행의 특정 서비스라면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겠습니다만 좀 그동안 했던 거하고는 좀 다른 방식이라서 여러 가지 여파가 좀 있는 모양입니다. 앱-투-앱 카드? 이게 예. 뭐예요? 내년에 이제 도입을 준비 중이고요. 한 카드 회사하고 지금 열심히 개발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흔히 말하는 간편 결제 시장에 진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뭐 그 핸드폰으로 바로바로 결제하는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카카오뱅크 역시 어플리케이션을 깔게 되면 이 단말기에 갖다 대면 바로 자기 통장에서 요금이 빠져나가는 일종의 체크카드 비슷하게 요금이 바로 결제되는 그러니까 온라인에서 결제하는 게 아니라 네. 일반 상점, 가게 그런 곳에 이미 설치되어 있는 카드 단말기에다 예. 카카오뱅크에서 만든 앱이 깔려 있는 휴대폰을 갖다 대기만 하면 결제가 되는 거죠. 결제가 되는. 예. 그러니까 핸드폰이 이제 신용카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네. 사실은 이제 이런 간편 결제는 지금도 많죠. 핸드폰을 만드는 회사에서도 지금 하고 있고요. 무슨 페이 이렇게 하고 있고요. 예. 인터넷 회사들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카드 회사들이 사실 긴장하고 있는 것은 카카오뱅크가 은행업에 뛰어들면서 대출 시장에서 굉장한 바람을 일으켰잖아요. 그게 예. 결국에는 수수료하고 이자였거든요. 근데 이번에 앱투앱 카드에서도 지금 관심을 좀 끄는 이유가 이 판매 수수료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가맹점 수수료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잖아요. 신용카드를 긁으면 예. 그 가맹점에서 신용카드 회사한테 줘야 되는 돈이 있죠. 10,000원짜리 그렇죠. 팔면 한 200-300원 정도 신용카드사에서 가져가는 걸로 들었는데 맞습니다. 그걸 카드사들이 카카오뱅크가 가져가겠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굉장히 낮게 책정될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가맹점들 같은 경우에 지금 카드사들이 평균 1에서 2%의 가맹점 수수료를 받는다라고 보는데요. 지금 카카오뱅크의 앱투앱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가맹점 수수료를 0.5% 수준으로 절반으로 낮추겠다. 절반 네. 이하로 낮추겠다라고 하고 있으니까 이게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정부에서 지금 가맹점 수수료 낮추라고 카드사들에게 강하게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럼 정부의 정책하고 또 이 카카오뱅크가 딱 맞아 떨어지는 모습도 보이거든요. 카드사들이 지금 굉장히 긴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겠네요. 카드사들은 이게 사실상 유일 또는 유의한 수익 모델 중에 하나인데. 그렇습니다. 보이스피싱 주의보는 뭐 가끔 내려오는 건데 이번에는 또 신종이라고 하니까 어떤 건지 좀 들어야 또 안 속을 텐데요. 어떤 겁니까? 비슷하긴 한데 가상화폐라든지 여러 가지 새로운 것들이 결합되어 있는 종합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최근에 이제 추석 연휴가 끼고 이러다 보니까 그 택배와 관련된 문자를 발송을 하고요.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이 거기에 인터넷 주소가 있는데 클릭을 하게 되면 바로 여기에 이제 일종의 악성 코드가 감염되게 하는 거죠. 근데 이 악성 코드가 정말 악성이에요. 제가 보니까 바로 그 악성 코드가 깔린 핸드폰의 전화번호가 그 사기범에게 넘어가고요. 네. 사기범이 전화를 해서 뭐 대출을 싸게 해준다 내지는 싼 이자로 갈아타게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그러면 이 사람이 의심이 들잖아요. 그래서 그럼 내가 빌린 은행에 전화를 해봐야지라고 예. 전화를 하면 예. 그 전화를 다시 이 악성 코드가 사기범에게 돌려줍니다. 그러면 사기범이 다시 전화를 받아서 네 맞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겠죠. 예를 들면 금감원 콜센터가 1332면 네.
피해자가 이상한데 금감원에 좀 전화해볼까라고 해서 자기 휴대폰으로 1332를 누르는 순간 예. 금감원으로 안 가고 예, 악성 코드로 다시 사기범에게 전화가 가는 겁니다. 그래서 깜빡 속아 넘어가게 되고 심지어는 거의 4천만 원의 돈을 입금하신 분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금감원 쪽에서 이런 게 요즘 신종 사기로 많이 유행을 하고 또 이 돈을 이 사람들은 비트코인으로 바꿔서 환전을 해서 네. 찾아가는 뭐 이런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고 하니까 좀 주의를 해달라. 악성 코드, 그러니까 주소 같은 거 절대 클릭하지 말고 네. 악성 코드가 깔리지 않도록 보안 앱 같은 거 철저히 까시고 그리고 뭐 은행에서 전화하는 뭐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라 하는 전화라든지 아니면 돈을 입금하십시오라고 하는 전화에 대해서는 반드시 의심을 해봐라 이렇게 주의보를 내린 겁니다. 이게 대포 통장이 그동안 활용되는 방법이 결국 네. 대포 통장에서는 현금으로 뽑아야 되니까 대포 그렇죠. 통장을 만들면서 체크카드 하나 만들어 주세요 한 후에 결국은 범인이 가서 ATM기에서 현금을 뽑아야 되거든요. 범인이든 네네. 네. 인출책이든. 그래서 뭔가 하나의 단계가 있었는데 이제는 그 돈을 바로 비트코인 가상 계좌로 넘긴 후에 거기서 바로 비트코인을 산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그렇다 중국으로 보니 보내든 이제, 예, 어디로 보내든 해서 추적도 조금 더 힘들어지는 상황이고요. 이거 그럼 어떡합니까? 그 금감원에 확인해봐도 안 되고 국민은행입니다라고 했는데 국민은행에 전화해도 안 되고 결국에는 소비자가 주의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계속해서 이게 첨단화되기 때문에 네. 복잡해지고 첨단화되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은 어느 계좌로 돈을 넣으십시오라는 말 자체를 믿으시면 안 돼요. 이거는 뭐 금융기관에서 절대로 어떤 계좌로 돈을 입금하십시오라고 얘기는 하지 않거든요. 네. 금감원에 전화해서 거꾸로 저한테 전화 좀 주십시오 해야 되겠네요. 그리고 나서 발신 표시를 봐야 되겠네요. 한국경제TV 김치영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아야 될 것들 많이 안내를 해주고 눈높이에 딱 맞는 만인의 경제 과외 선생님. 다음 순서는 친절한 경제입니다. 네, 오늘은 청취자 이동황 씨가 우리가 은행에 예금을 하면 이자가 붙는데 그 이자는 하루 중에 언제 붙는 겁니까? 즉 업무 시작 전에 붙어요? 아니면 그 하루가 다 끝난 자정쯤에 붙습니까?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들으시는 분들 중에는 아니 은행이자가 아침 10시에 붙든 오후 3시에 붙든 자정에 붙든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게 중요할 수도 있는 것이요. 예를 들어서 그날 아침 11시나 오후 2시에 그날치 이자가 붙는다 이런 기준이 있으면 기왕이면 그 시간 넘어서 돈 찾으러 가면 하루치 이자가 더 붙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는 이자는요 그날 하루를 온전히 은행에 다 묵혀놔야 하루치 이자가 붙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오늘 하루치 이자는 오늘 하루가 꼬박 다 지나간 오늘 밤 자정에 붙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만약 점심 12시에 이자가 붙으면 고객들은 다들 오후에 돈 찾으러 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은행 영업이 끝난 후에 예를 들어서 그럼 돈 입금한 사람도 있을 텐데 그럴 경우에 그 다음날 아침에 돈 찾으러 가면 어떠냐? 그러면 하루치 이자를 줍니다. 은행 입장에서는 그 돈 거의 만져보지도 못하고 아니 이 손님 보니까 어젯밤 자정 직전에 예금하셨는데 아침에 은행 문 열자마자 찾아가시네 싶어도 그래도 하루치 이자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또 반대로 아침 일찍 예금하고 그날 밤에 꺼내가면 거의 하루 종일 은행에다 넣어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자는 안 줍니다. 그러니까 은행 이자는 그냥 자정에 붙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고요. 조금 더 쉽게 생각하시려면 돈을 입금한 날은 이자를 주고 인출한 날은 이자 안 준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같은 의미입니다. 대출 이자도요. 대출받은 그날은 이자를 내고 대출을 갚은 날은 이자를 안 냅니다. 그래서 이게 재밌는 게 오늘 빌려서 오늘 갚으나 오늘 빌려서 내일 갚으나 이자는 하루치만 냅니다. 이게 호텔하고 똑같습니다. 오늘 체크인하고 오늘 밤에 나가나 오늘 체크인하고 내일 아침에 나가나 하루치 숙박비 내는 건 똑같잖아요. 그래서 대출이자도 똑같은데 예금이자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만약에 예금이자도 이렇게 하면 오늘 맡겼다가 오늘 찾는데 이자를 주게 되면 그 손님은 전국의 은행 돌아다니면서 넣었다 뺐다 하면서 하루에도 수십일치 이자를 받을 수 있을 테니까 그건 못하게 예금이자는 자정을 넘어야 이자를 하루치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해 놨습니다. 친절한 경제였습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 슬슬 날씨가 쌀쌀해지면서 이제 가스보일러 쓰는 분들은 이제 또 가스비 걱정해야 되는 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집에서 사용하는 가정용 LNG 가스는요, 한국가스공사라고 하는 공기업이 독점으로 수입을 해서 소매업자들에게 공급을 하는데
문제는 이 소매업자들도 해당 지역에서는 독점적으로 사업을 운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정에 가스를 공급하는 회사가 마음에 안 든다고 나 다른 회사 가스 쓸랜다. 이게 안 된다는 건데요. 그래서 가스 공급자, 소매업체도 경쟁 체제를 좀 도입을 해보자. 그러면 가격 경쟁도 좋아지고 할 수 있게 되고 서비스도 나아지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이 있어서 오늘은 그 이야기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숭실대학교 경제학과의 김대욱 교수가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우리가 가정에서 쓰는 LNG 도시가스라고 불리는 이게 네. 공기업 가스공사가 수입을 해서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서 우리 가정까지 오게 되는 구조인가요? LNG 같은 경우는 이제 도입 도매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가스공사가 뭐 거의 독점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예. 거의 뭐 99%, 98% 정도 굉장히 되기 때문에. 근데 가스공사가 수입을 해서 발전회사하고 네. 전력용으로 쓰는 거죠. 그게 있고 그 다음에 전국에 있는 33개 일반 도시가스 사업자에게 이제 판매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 요금을 이제 간단히 보시면은 이제 아까 가스공사가 수입하는 도입 도매 부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이제 연료비 단가하고 연료를 수입해오는 단가하고 가스공사가 이제 공급하는 비용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비용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산업통상부 장관이 승인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쓰는 이제 소매요금인데요. 도시가스 요금 같은 경우는 네. 이제 가스공사에서 받아온 도매요금하고 도시가스 회사가 공급하는 비용이 있습니다. 지역 배관망이라든지 판매 사업을 하는 비용이 있는데 예. 그 비용을 합해서 이제 가격이 결정되게 되는데 시도별로 요금이 좀 차이가 납니다. 시도별로 물가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가지고 그러니까 시도지사가 최종적으로 승인을 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우리 집에 들어오는 가스 가격을 우리 동네 네. 시도지사가 승인한 가격으로 준다는 거군요. 네네. 네, 서울에 있으면 이제 서울시장이 이제 승인을 하게 됩니다. 당연히 그 지역 독점이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결정해. 그러면 당연히 터무니없는 가격을 저라도 받을 테니. 그렇죠. 네네. 그러면 독점이니까 어쩔 수 없이 가격은 시도지사가 결정한다는 건데. 네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 구조가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겁니까? 이거 크게 뭐 한 두 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비용에 대해서 이제 승인해주더라도 비용에 대해서 이제 승인해주는 건데 쓴 비용을 보존해주는 거죠. 네. 그보다 이제 그 전문적으로는 총괄 원가주의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원가를 이제 규제를 하게 되는데 문제가 이제 대부분 가스공사 같은 공기업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일반 도시가스 회사도 사기업이긴 하지만 예. 자기가 쓴 비용에 대해서 보전을 받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제 비용을 절감할 요인이 사실은 거의 없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만큼 원가 들었어요. 이만큼 그렇죠. 직원들 보너스 줬고 맞습니다. 이만큼 했습니다. 그러면 그거 네네. 왜 그렇게 많이 주셨어요?라고 말 못하고 그렇죠. 그 정도 비용 들었으니 거기에 때문에. 마진 좀 더 얹어서 이만큼 받으시오 한다는 거군요.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비용을 과다 계상하게 되는 문제가 있다는 게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네. 충남 지역에 공급하는 가스 업체와 강원도 네. 지역에 공급하는 가스 업체는 다를 텐데 네네, 맞습니다. 두 지역을 비교해서 왜 강원도는 더 비싸게 받으셨습니까? 좀 깎으세요라고 할 수는 없어요? 네네. 그게 이제 요금이 결정되는 구조가 예. 이제 그 소매요금 같은 경우는 가스공사에서 받는 비용은 동일합니다. 충남 지역은 강원 지역은 동일한데 예. 문제가 이제 배관을 까는 비용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지역 배관망을 까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강원도 지역 같은 경우보다 인구 밀도가 보다 작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밀집도가 작죠. 그렇기 때문에 돈이 더 많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 이제 기본 요금 차이로 이제 차이가 나게 됩니다. 보통 한 15% 정도 차이가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대개는 차이가 나는 게 기본 요금이고 기본 요금은 그 가스 배관 설치하는 비용이 지역별로 다르니까. 네네, 밀집도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그렇게 해서 같습니다. 산골에는 얼마 사시지도 않은데 그쪽으로 한참 들어가야 되니 비용은 더 들긴 네네. 하겠군요. 네네. 그러면 그 비용은 인정하더라도 평소의 비용은 인정을 안 해주면 깔끔할 것 같은데. 네네. 아, 그것도 또 지역마다 인건비도 다르고 달라서 그냥 한꺼번에 그렇죠. 계산하는가 네네. 보군요. 근데 이제 기본 요금은 차이가 좀 많이 있는데 나머지 네. 이제 가스공사에서 받아와서 쓰는 비용 같은 경우 실제로 이제 거의 차이가 뭐 1, 2원 정도 거의 안 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문제가 근데 그러면은 이제 가스공사가 실제로 과연 저렴하게 공급을 하느냐라고 보면은 LNG 같은 경우 우리나라하고 일본이 이제 LNG를 수입하게 됐는데 실제로 근데 우리나라가 가스공사가 과연 저렴하게 수입을 해오는 것도 사실 확인하기 쉽지가 않고 네. 그다음에 이제 해올 요인도 사실 별로 없다라고 독점이니까요. 예. 그렇죠. 싸게 왜냐하면 했다고 해서 사온 것도 칭찬해주지 비싸게 않을 테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어떻게 보면 그 많은 양을 안정적으로 계약을 하는 게 중요하고 안정적 공급이 중요하고 네. 비용 절감의 의미는 크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문제가 이제 어쨌거나 이제 가스공사도 독점
그러니까 지역적으로 이제 33개 도시가스 회사가 있는데 지역적 독점으로 돼 있기 때문에 소비자 선택권이 없다라는 게 이제 큰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소비자가 요금을 선택할 수도 없고 그다음에 공급자를 선택할 수 없는 거죠. 그러면 바꾸려면 우리나라에도 가스공사를 여러 개 만들어서 제1가스공사, 제2가스공사, 제3가스공사를 만들어서 각자 중동을 돌아다니든 러시아를 다니든 해서 사와라 네네. 하면 될 텐데 네네. 그러면 사오는 분량 자체가 양 자체가 네네. 많지 않을 테니 싸게 달라고 네. 할 수도 없을 테니 결국은 비싸게 사오는 문제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 바기닝 파워 문제인데요. 예. 과연 우리나라가 가스공사가 전 세계 단일 기업으로는 단일 기업으로는 가장 많은 양을 수입을 하는데 네. 과연 저렴하게 수입하냐라는 데서 논란이 상당히 많은 상황입니다. 예. 그렇기도 네, 하겠어요. 그리고- 사실은 네네. 들어보면 한 가스공사가 한꺼번에 많이 사가니까 오히려 너희들 이렇게 다 사가지 않으면 너희 국민들 가스 쓸 거 없는데 우리가 물량 줄 테니 오히려 비싸게 내라 하는 그런 상황도 벌어진다고는 하더군요. 네, 뭐 실제로 이제 직도입을 이제 특히 최근에 이제 발전사 같은 경우 많이 하겠다라고 하는데요. 직도입을 민간 사업자가 하겠다는 얘기는 가스공사보다 어떻게 보면 싸게 사올 수 있기 때문에 직도입을 하겠다라는 얘기거든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건 뭐 그렇다 치고 우리 동네로 네. 들어오는 그 지역별 소매 가스 업체도 그럼 네네. 경쟁으로 하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예를 들면 네. 경쟁사는 새로 가스관들을 집집마다 다 다시 심어야 될 텐데. 아니 굳이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예. 그러니까 지역별 이제 실제로 뭐 가스공사가 독점인 이유도 어떻게 보면 주 배관망을 그러니까 지역 도시가스를 연결한 주 배관망을 건설하는 데 들어간 점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예. 지역 일반 33개 도시가스 회사가 지역적인 독점인 이유도 그 지역에 있는 배관망을 까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회수할 수 있게 해줬기 때문에 이제 독점인데 그거는 그대로 놔두고 그거에 대해서는 서로 새로운 판매 사업자가 들어오든 사업자가 들어오게 되면 일정한 사용료를 지불하고 같이 쓸 수 있게 해주자. 배관망은 같이 쓰자. 네네, 사용료 공동 내고 사용하게 해주자라는 건데 사용료를 우리나라뿐만이 비싸게 내라고 하면 경쟁사한테 이른바 덤터기를 씌울 수 있을 텐데 그렇게는 안 그런 거 할까요? 방지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적정 가격을 정해서 일정하게 그 비용을 산정을 해가지고 적정 가격을 설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이제 OECD 같은 데도 실제로 이제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 실제로 이제 배관망 공동 사용이 이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른바 통신회사들이 알뜰폰 회사한테 망 빌려주는 것처럼. 네, 맞습니다. 정확히 같은 거죠. 그러네요. 집집마다 이미 들어온 가스관은 그 회사가 경쟁사한테 빌려주고 가스 양 가지고 경쟁해라 이 말이군요. 네, 근데 이제 그거를 그 가스공사한테 이제 판매사가 들어와서 소비자층 공급을 하게 되면 받는 비용이 동일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마진율 차이 경쟁해봤자 이제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네. 실제로 이거를 싸게 들여와서 팔 수 있도록 해주자라는 거죠. 알겠어요. 그러면 소비자들한테 가격 경쟁을 할 수 있겠군요. 특정 지역에 A 가스와 B 가스가 있으면 뭐 품질이 같다면 소비자는 당연히 싼 거 쓸 테니까요. 그렇죠. 네네. 통신회사 보면 꼭 그렇지 않습니다만. 네네. 알겠어요. 대개 이동통신회사 알뜰폰 업체들을 도입한 이유가 이동통신회사들 재무제표 손익계산서 보면 참 이익 많이 나더라. 네, 이런 이슈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통신회사들은 그 돈 모아서 또 투자해야 되니 이게 많이 남는 게 아니라고 주장합니다만 네네. 가스회사들 손익계산서를 봐도 실제로 많이 남아요? 이거 좀 문제가 있다 싶을 만큼? 마진율이 굉장히 적게 돼 있는데요. 네. 마진율은 작은데 그거를 소비자들한테 안정적으로 독점적으로 많은 양을 팔기 때문에 네. 이런 차이만 나도 제가 알기로는 뭐 한 60억, 70억 정도 이제 이익이 차이 나는 거 알겠습니다. 마진율은 작지만 실제로 마진 규모는 굉장히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작은 회사들이 꽤 많은 이익을 가져간다 이 말이군요. 네. 그래서 이걸 실제로 그러니까 뭐 싸게 들어와서 소비자한테 싸게 팔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주고 소비자들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제 그 기업들이 경쟁을 해서 원가 절감을 하면 그걸로 인해서 싸게 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이제 그런 구조를 만들어주자는 거죠. 그건. 네. 다른 나라들도 그렇게 하는 나라들이 꽤 있다고 말씀 주셨는데. 예,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이게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처럼 어떻게 보면은 이런 경제 규모에서 이렇게 독점적으로 가스를 수입을 하고 소비자한테 공급하는 구조는 사실 찾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실제로 이제 가스 요금제 같은 경우는 검침제로 돼 있는데 사실 이것도 굉장히 드문 경우고요. 전기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그래서 뭐 미국, 유럽이나 호주, 일본, 해외 주요국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가스를 단계적으로 개방을 해서 소비자 선택권을 제공하고 그렇군요. 가스회사도 여러 가지가 있고. 네. 검침을 하는 게 특별한 상황이라는 건 뭡니까? 다른 나라는 검침 안 해가요?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제 가가오 방문을 해서 검침을 하는데 예. 실제로 이제 그렇지 않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사람이 실제로 가서 검침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비용이 좀 들겠죠.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직접 가서 검침을 하는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뭐 거의 동남아에서도 거의 찾기 힘든 상황입니다. 그럼 다른 나라는 그만큼 사용량을 어떻게 체크해요? 사용량을 체크하는 방법이 실제로 이제 그 검침기가 있어가지고 실시간으로 이제 그런 걸 사용량을 소비자단이나 공급자한테 알려주는 시스템이 좀 더 정교한 첨단 기기를 쓴단 말이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비용 절감 경쟁을 하라. 네. 알겠습니다. 무슨 주장이신지 잘 들었어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숭실대학교 경제학과 김대욱 교수였습니다. 네, 해외에서 나오는 경제 매거진들 중에 우리가 알면 좋은 기사들 몇 가지 뽑아서 정리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외신 인사이트, 오늘도 한양대학교 국제학부 이정호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추석 잘 보내셨습니까? 예. 네. 오늘 방송 시작하면서 노벨 경제학상 이야기를 전해드렸는데 네. 외신들도 이 소식 중요하게 다루고 있더군요. 네, 요즘같이 경제가 어려울 때 그 노벨 경제학상을 누가 받느냐 하는 게 네. 이 앞으로의 경제 현상을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 관심을 갖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 79회 노벨 경제학 수상자는 한국과 인연이 가장 많은 분 중에 하나입니다. 한국에서 책을 하나 냈는데요. 베스트셀러가 됐죠. 넛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 그 책을 이분이 썼어요? 네네네. 넛지라는 책을 썼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09년 휴가 떠나기 전에 청와대 참모진한테 책을 선물하면서 국내에서 네. 40만 권이 넘게 팔렸습니다. 굉장히 큰 숫자죠. 40만 권. 그 책의 저자군요. 넛지라고 하는 게 네네. 그 정확히 어떤 뜻이에요? 네, 그게 그 행동 경제학에서 이제 그 합리적인 이론보다는 행동에 따라서 움직인다 이런 건데 네. 어떤 행동을 하도록 부추기면서 옆구리를 슬쩍 찌르는 그런 행동 경제학에서는 사람의 행동을 바꾸기 위해서 제공하는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라든가 설계 뭐 이런 거를 이야기합니다. 예를 하나 좀 들어주시면 어떤 걸 넛지라고 하는구나 좀 이해가 편할 텐데. 네, 이분이 이 행동 경제학으로 이번에 그 노벨 경제학상을 탔는데요. 우리가 저기 엘리베이터를 한번 운행할 때 얼마 정도 그 전기가 드는지 아세요? 뭐 많이 타느냐에 또 다를 거고 얼마나 크냐에 따라 다르겠는데 아무튼 엘리베이터 탈 때 닫힌 버튼 누르지 마세요. 라고 하는 걸로 봐서 전기 많이 드니까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닫힌 버튼은 뭐 큰 상관이 없고. 그러니까 사실 문 닫히는데 들리는 전기는 네네. 똑같은데 다만 닫힌 버튼을 누르면 시간이 절약되니까 네, 그만큼 엘리베이터가 왔다 갔다 빨리 많이 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 말이겠죠. 맞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엘리베이터를 운행하면은 전기가 많이 드는데 예. 사람들한테 이제 계단을 많이 이용하라고 말로 하지만 잘 안 듣죠. 힘드니까요. 근데 이제 그 스톡홀름 지하에 가면은 계단에 피아노 소리가 나게 해놓은 데가 있습니다. 계단을 밟을 때마다 피아노 도레미파솔라시도 소리가 나는 거죠. 네네. 예. 그랬더니 계단 이용률이 66%가 늘어난 겁니다. 재미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와 같이 사람의 행동을 바꾸게 하는 거를 넛지라고 합니다. 그런 것들을. 네네. 혹시 그 계단에 소리 나는 건 전기로 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전기 나는 건 아니고, 네, 우리나라도 을지로 지하에 가면은, 네. 을지로역 지하에 가면 이런 그 피아노 소리 나가게 해놨습니다. 물론 네. 그렇죠. 그래서 사람 체중을 실어서라도 또 올라가니까 네네. 덜 들겠군요. 그런 게 넛지군요. 그래서 이제 상금을 받는데 상금이 900만 스웨덴 크로네, 그러니까 예. 미화로 110만 불 정도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네. 듣다 보면 뭐 어떤 게 넛지인 것도 알겠고 뭐 재미있는 개념인 것도 알겠어요. 네네. 근데 노벨 경제학상이라는 거 하는 걸 재밌는 이론이나 혹은 발상을 한 사람한테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뭔가 현실하고도 좀 연결이 되고 그렇습니다. 현실에도 적용이 되고 해야만 그게 우리가 이제 그 경제학을 들여다보는 이유도 될 텐데. 네, 이거하고 불변의 무슨 진리라는 건 상관이에요? 없기 때문에 예. 우리가 경제 원론이라는 거는 바뀌지는 않지만은 요즘 같은 때는 비합리적으로 너도 사니까 나도 사고 이렇게 쭉 따라서 사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뭐 유행 이런 거? 유행. 예.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제 경제학도 기존의 경제학에서 이제 사람들의 행동이라든가 이 비합리적인 어떤 행위라든가 이런 거를 따라서 경제 행위를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걸 심리적으로 그래야 어떤 설명한 대안도 거죠. 나올 테니. 네,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국가 정책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뭐 상품 판매라든가 이런 걸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걸 체계적으로 이론화시킨 분이 이분하고도 다른 분도 있는데 이분이 아주 이번에 가장 크게 각광이 돼서 뭔가 투기적인 열풍이 불 때 네,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거죠. 그때 사람들의 심리에 대한 설명을 체계적으로 했다는 공헌이군요. 그렇습니다. 네. 요즘도 그런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가상화폐들 투자하는 거 보면
최근에도 얼마 전에도 저도 뭐 동창들끼리 만났더니 거의 반올림하면 50세가 가까운 동창들인데도 비트코인 뭐 이더리움 이런 이야기를 하더군요. 알겠습니다. 애플이 새로운 아이폰 발매를 했는데 이게 좀 문제가 좀 있나 보군요. 네, 삼성이 그 얼마 전에 갤럭시 노트 7 하면서 예. 배터리가 문제가 돼서 이제 매출 손실을 포함해서 한 약 50억 달러 비용이 들었다고 해요. 그때 그랬었죠. 네, 예. 근데 이제 그거를 회사가 인정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이제 최근에 보도를 보면은 애플에서 새로 나온 아이폰 8, 아이폰 8에서 건전지가 부풀어 오르면서 기기 자체가 네. 아주 부풀어 오르는 현상이 났다고 그래요. 이게 배터리 고장으로 돼 있는데 이 배터리 고장 사건을 애플이 인정을 하고 조사를 시작하게 했다. 뭐 이런 뉴스가 있습니다. 네. 이게 그러면 지난번 갤럭시 노트 7의 경우처럼 또 예를 들면 다 수거를 해야 된다든가 할 경우에는 역시 애플에도 타격이 있을 거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이 얘기가 나고 난 다음에 애플 주가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예. 실제로 이제 지금 현재는 아주 일부를 조사를 하고 있지만 이게 얼마 정도 퍼질지 파급 효과에 대해서 아직 조사한 바가 없기 때문에 애플 8 새로 나온 전화기에 대한 어떤 판매 이게 굉장히 1,000불 가까이 되는데 네. 굉장히 이게 문제가 되고 애플 전체의 주가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애플의 주가가 내리는 거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해석은 있긴 합니다만 이제 아이폰 이제 8이죠. 8번째죠. 네네네. 9번째, 10번째 가면서 특별하게 뭐 별로 달라지는 건 없는 것 같고 그 말은 전작이 그만큼 또 우수했다는 뜻일 수도 있는데 제가 최근에 이제 중국에서 아이폰 비슷한 전화기를 하나 구매를 했는데 네. 똑같이 생겼고 훨씬 더 파워풀한데 30만 원, 공기계 3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예. 아이폰이라든가 삼성 전화기에만 있는 기능이란 건 없고 그 브랜드 어떤 브랜드 인지도로 가는 건데 그 인지도 때문에 이렇게 1,000불 내고 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 것이다. 이런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요? 저는 수백만 원짜리 가방 팔리는 거 보면 저 용도는 검은색 슈퍼마켓 비닐봉지하고 똑같은데 저렇게 비싼 가격을 계속 받을 수 있는 거 보면 참 사람들 심리도 대단하다는 생각을 해서 글쎄 그 부분은 좀 남겨두겠습니다. 앞에서 노벨 경제학상 말씀을 주셨는데 올해의 노벨 평화상은 핵무기 폐기를 위한 국제 캠페인 여기서 수상을 했더군요. 네, 추석 때 가장 큰 뉴스 중에 하나가 노벨상인데 노벨 평화상이 핵무기 폐기를 위한 국제 캠페인이라는 단체에서 받았습니다. 이 폐기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예. 이거는 기존에 있는 핵무기를 다 없애자 이렇게 하는 건데 당연히 이것 때문에 기존에 있는 핵무기를 갖고 있는 나라에 대해서는 이제 핵보유국 9개국이 있습니다. 이런 상임 이사국 이제 유엔의 그 안전보장이사의 상임 이사국과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북한 이렇게 한 9개 국가를 실제로 언론에서는 핵 보유국이라고 지금 보고 있어요. 네. 여기서 이제 반대를 할 것이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번에 이렇게 그 핵무기 폐기를 위한 국제 캠페인에 노벨 평화상을 주는 거를 축하하는 언론이 있지만은 이코노미스트지에서는 실효가 없고 아주 내용이 없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비판의 근거는 그냥 캠페인을 하는 쪽은 이해가 갑니다만 갖고 있는 나라에서는 당연히 그 핵을 놓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경제학적으로 보면 별 의미 없다 그 말입니까? 실제로 이런 그 선진국과 기존의 핵 보유국은 뭐 자신이 핵을 갖고 있는 거를 폐기할 이유도 없고 예. 실제로 이런 상을 주는 단체의 행동이 어떤 변화를 일으키기에는 너무 뭐 울림 소리만 나고 변화는 없을 것이다. 이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렇게 변화가 없는 데다가 상을 주는 거는 무의미하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화상을 주는 것이 뭔가 기여를 하는 바가 있어야 하는데 그렇습니다. 주장만 하는 단체한테 왜 주느냐 또 그런 네, 실제로 시비인 이제 모양이네요. 행동으로 옮겨지기 굉장히 힘들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코노미스트에서는 아주 비판적인 기사를 내고 있습니다. 예, 이게 다른 나라들이 핵을 갖고 있는 이유가 핵 억지력 때문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핵이 있는 나라들 입장에서는 핵이 있어야 오히려 전쟁이 억지된다. 그러니까 이제 전부 다 핵을 같이 없애자는 건 굉장히 이상적인데 예. 지금 가지고 있는 데서는 우리 정도만 가지고 있고 더 이상 가지면 안 된다. 이렇게 억지를 펴는 거기 때문에 핵을 억지하는 거랑 전체 없애는 거랑은 아주 상체가 되는 거죠. 그걸 넛지를 좀 풀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궁금해지네요. 한양대학교 국제학부 이정우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손에 잡히는 경제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오전 11시 10분에 다시 올게요. 이진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최대현입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가 뽑은 오늘의 숫자는 58%입니다. 몇 년 전에 한 유통업체가 벽걸이 TV 옆에 배치했던 이 차량용 TV를 차량용품을 파는 매장에 이 핸즈프리 옆으로 자리를 옮겨봤습니다. 그랬더니 딱 한 달 만에 차량용 TV의 판매량이 58%나 증가했는데요. 핸즈프리를 사는 고객이 TV를 사는 고객보다 차량용 TV에 더 관심을 가질 것이라는 예상이 적중한 것입니다. 이렇게 뭔가를 강제하거나 강요하지 않고 부드럽게 개입해서 좋은 선택을 유도하는 것, 이런 걸 영어로는 넛지라고 하는데요. 이 넛지, 팔꿈치로 기분 나쁘지 않게 슬쩍 찌른다는 뜻이죠. 이 넛지 효과를 분석한 책을 써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로 만든 경제학자, 이 미국 시카고대 리처드 셀러 교수가 올해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리처드 탈러 교수로 번역돼서 알려진 인물인데요. 우리 주변을 잘 둘러보시면요, 이런 넛지 효과를 기대한 장치가 제법 있습니다. 소변이 새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남자 화장실 소변기에 파리를 그려놓거나, 또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이 당근을 많이 먹이려고 눈에 잘 띄는 곳에 배치한다거나, 이런 간단한 조치만으로도 꽤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는데요. 내 주변에서 이런 넛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건 없을까 한번 궁리해 보시죠. 네, 손에 잡히는 경제의 주인이죠. 이진우 기자가 출근하는 길에 교통사고가 조금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늦는다고 하니까요, 잠시 후에 도착하는 대로 이진우 기자가 등장을 할 테니 너무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노벨 경제학상과 관련해서는 잠시 후에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고요. 우리나라 도시가스 시장의 독점 구조를 깨고 이 다양한 사업자들이 경쟁해서 가정에서 사용하는 도시가스비를 내려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서요, 그 얘기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가 은행에 예금을 하면 이자가 붙는데 그 이자가 발생하는 시점은 언제인지 궁금하다는 한 청취자분의 질문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친절한 경제에서 답을 해드리겠습니다. 10월 10일 손에 잡히는 경제, 광고 잠깐 듣고 와서 시작하겠습니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예, 이진우입니다. 예, 경제뉴스 따라잡기 한국경제TV 김치형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정부가 원자력 발전소 이제 더 이상 안 짓고 장기적으로는 없애겠다. 네. 이게 이제 정부의 방침인데,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1, 2년 전만 해도 새로 짓기로 해서 지금 한참 공사 중인 거는 어떡합니까? 일단 그게 제일 문제일 거고. 이미 네네. 지어놓은 거야 수명 다 되거나 하면 폐쇄하면 그만일 텐데. 네. 짓던 걸 어떻게 합니까라고 하는 문제가 제일 첫 번째 화두가 됐어요. 그렇죠. 이 짓던 원전 신고리 5, 6호기, 이게 이번 주에 어떻게 될지 최종 결정이 됩니까? 그럴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 짓던 건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결정을 공론화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이 공론화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방법에 따라 운명을 결정하자, 이렇게 결론을 내렸거든요. 그리고 청와대에서도 공론화위원회를 통해서 결정된 결론을 따르겠다, 이렇게 몇 번씩 공언을 했고요. 그래서 이 공론화위원회는 이들이 알아서 5, 6호기를 중단한다, 더 짓는다, 이렇게 결정하는 기구는 아니고요. 이들이 일종의 어떤 여론조사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결론을 내릴 것이냐를 결정하는 기구거든요. 예. 그래서 시민참여단, 설문조사, 이런 방식들을 통해서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상태인데, 이번 주에 있는 13일에 2박 3일 동안 그 공론화위원회가 선정한 시민참여단의 종합토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2박 3일간 이제 신고리 5, 6호기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이제 토론을 벌이게 되는데요. 그 전에 이미 2차에 걸친 설문조사가 있었고요. 네. 이 종합토론이 지난 다음에 2번에 걸친 설문조사가 더 있는데, 이 종합토론이 끝나면 이 안에서 얘기된 걸 가지고 이제 설문조사가 2차례 진행되기 때문에 종합토론에서 나온 의견이 결국에는 향후에 있을 설문조사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고요. 설문조사라고 하는 게 결국은 투표하는 겁니까? 네, 그렇죠. 아, 그럼 거기서 지금 일반 시민, 지난달에 이제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는 있었고요. 네. 지금 이 종합 토론을 하는 시민 참여단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가 2차례 남아 있거든요. 네. 근데 이들이 이제 토론을 하고 난 다음에 바로 그 당일날 설문조사를 한번 하고요. 그리고 한 이틀 뒤에 15일날 설문조사를 마지막 설문조사를 하게 되는데 요 두 개의 마지막 설문조사에 큰 영향을 미칠 결국엔 종합토론의 결과가 예. 사실상 운명을 결정한다 이런 내용이 되겠고요. 마지막 설문조사가 돌아오는 일요일인데 예. 여기서 결정되는 결과를 그럼 정부는 무조건 수용하는 겁니까? 아니면 또 정부의 입장이 별도로 있을 수 있습니까? 청와대가 무조건 수용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번 종합토론 그다음에 2차례에 걸친 설문조사 이전에 있던 설문조사 2번 이런 것들을 총 종합해서 20일 날 이제 공론화위원회가 정부에 마지막 권고안을 제출하게 돼 있고요. 예. 이 권고안에 따라서 향방을 결정하겠다 이렇게 된 상황인데 문제는 이제 결정되고 난 다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확실히 한 방향으로 결과가 나왔다. 그러면 그나마 다행인데 흔히 말하는 오차 범위 내에서의 어떤 찬성 내지는 반대 결과가 나오게 이게 되면 투표가 아니라 설문조사니까 예. 투표면 한 표 차이라도 어느 쪽이 우세라고 설명할 수 있을 텐데 예. 그렇다면 이제 반대쪽이 쉽사리 승복을 하겠느냐라는 문제 그리고 공론화위원회에서 결정한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설문조사 결과라든지 이런 그 방법에 대한 그 뭐라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이견들이 많았었거든요. 그 네. 문제도 이제 만약에 오차범위 내에서 결과가 나오면 또다시 부각될 가능성이 있어서 결론이 나온다 그래도 좀 시끄럽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다른 뉴스 하나 또 보죠. 네. 정부가 미세먼지를 좀 줄여보려고 애초부터 미세먼지가 좀 덜 나오는 자동차는 애초에 출고할 때부터 지원금을 좀 주고 그러니까 네네. 싸게 나오는 걸 테고요. 미세먼지가 많이 나오는 자동차는 부담금을 물려서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비싼 차를 사게 되는. 그렇죠. 그래서 점점 친환경차를 많이 팔리게 하겠다라는 정책이 이게 친환경차 협력금 제도인데 이게 국내 자동차 업체 입장에서 보면 원래 좀 친환경차는 외제차가 사실은 살짝 좀 친환경인데 그렇죠. 이러면 외제차 네. 가격은 싸지고 국산차 가격이 비싸져서 이러면 우리 좀 불리한 거 아닙니까? 이런 주장을 그동안 해왔어요. 네, 맞습니다. 계속 그런 입장인 모양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3년 전에 이제 말씀하신 친환경차 협력금 제도라는 걸 정부에서 도입을 하려고 하다가 방금 전에 말씀하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늦췄거든요, 도입을. 네. 그런데 최근에 이제 환경부에서 발표한 2020년까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방안 중에 다시 한번 이 친환경차 협력금 제도라는 게 들어갔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시행을 하겠다라는 걸 정부가 다시 한번 의지를 밝혔는데요. 국내 이제 자동차 관련 업계들에서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있죠. 어떻게까지 얘기를 하냐면 우리 국산차에서 번 돈을 빼서 네. 외국 차에 도와주는 제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 그 내연기관이라고 하고 있는 지금의 뭐 가솔린이라든지 디젤 차들에서 조금 더 비싸게 받은 돈을 가지고 재원을 가지고 친환경차들에게 보조금을 주는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전기차라든지 하이브리드라든지. 예. 근데 이제 친환경차나 전기차와 관련된 기술이 아무래도 지금 외제차들의 조금 더 그 기술력이 높기 때문에 네. 국내에서 경쟁을 하게 되면 대부분 그쪽으로 지원금이 갈 것이다. 그 얘기는 우리나라 산업을 육성하지 못하고 뭐 제도의 도입 취지는 좋으나 결국에는 외산차들만 그리고 외국 기업들만 배를 불리는 효과가 날 것이다라고 지금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면 국내 자동차 회사들은 앞으로 계속 미세먼지 많이 나오는 자동차 그대로 만들자는 뜻은 아닐 테고. 그건 아니고요. 네. 그러면 내심은 어떤지 몰라도 명분은 있을 텐데 이렇게 하지 말고 저렇게 합시다. 그러면 그래도 친환경차가 많아지지 않겠습니까? 라는 대안이 혹시 있어요? 지금은 이제 보조금 제도라는 게 지금도 시행이 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협력금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내연기관에서 빼서 아까 친환경차에 돈을 이렇게 지원해주는 제도라고 하면 지금의 보조금 제도는 정부가 환경부담금 식으로 해서 여러 군데에서 마련된 재원을 가지고 현재 친환경차를 사면 일부 지원을 해주는 제도거든요. 그래서 예. 지금 전기차를 구입하실 경우에는 정부에서 1,400만 원가량을 지원하고요. 지방자치단체에 따라서는 300만 원에서 많게 뭐 제주도나 이런 데는 좀 많이 주잖아요. 1,200만 원까지 지원금을 또 주거든요. 네. 이거는 이제 세금을 걷어서 지원해 주는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걸 그냥 하자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일종의 좀 공평하게 지원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한테 부담을 걷어서 외국차를 지원하는 제도는 아니다. 그러니 이거를 계속
유지를 하지 아까 말씀드린 협력금은 제도 시행을 지금은 하면 안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돈을 걷어서 지원하는 건 좋은데 걷을 때 미세먼지 많이 나오는 차만 특별히 더 많이 걷는 그런 건 하지 맙시다. 그 말이군요. 예, 일단은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결국에는 이제 나중에는 정부 입장에서는 이 재원이라는 게 친환경차는 앞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고 예. 정부는 세금으로 계속 지원하자니 재원은 부족하고 그렇다 보니 이 재원을 어디서 마련할까의 아이디어가 그러면 부담 원칙이죠. 미세먼지를 많이 내는 사람들에게 네. 그러다 보니 친환경차 협력금이라는 것도 나오고요. 그리고 지금 유류세 인상이라는 것도 결국엔 이런 지원금을 확보하기 위한 재원 확보의 전략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렇겠네요. 청취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궁금합니다. 예. 미세먼지 많이 나오는 차한테 부담금을 무겁게 물려서 그 돈으로 쓸 건지 네. 아니면 그건 빼고 기왕 다른 곳에서 걷고 있는 걸 조금씩 골고루 더 걷어서 친환경차 지원에 쓸 건지. 합리적이긴 하나 모든 나라가 사실은 자국 산업 보호나 육성될 때까지는 뭐 노골적으로 하지요, 보조금을 다들. 좀 주거든요. 예. 그래서 국내 업체들의 이런 얘기도 정부가 조금 귀담아 들을 필요도 있지 그러게요.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멀리서 보면 뭐 명분이야 떨어지는 주장입니다만 네. 또 현실로 가다 보면 거기서 일자리도 나오고 하니 고민이 되긴 하겠어요. 알겠습니다. 카카오뱅크라고 하는 인터넷 은행이 네네. 또 새로운 서비스를 시작하는 모양인데 이게 뭐 특정 은행의 특정 서비스라면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겠습니다만 좀 그동안 했던 거하고는 좀 다른 방식이라서 여러 가지 여파가 좀 있는 모양입니다. 앱-투-앱 카드? 이게 예. 뭐예요? 내년에 이제 도입을 준비 중이고요. 한 카드 회사하고 지금 열심히 개발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흔히 말하는 간편 결제 시장에 진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뭐 그 핸드폰으로 바로바로 결제하는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카카오뱅크 역시 어플리케이션